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제422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미주한인 우리 세상에서 마련한 강인우 선생님의 인문학 강의 빅 히스토리 세 번째 강의 준비했습니다. 강인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빅 히스토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거시사적 관점의 혁명성에 대한 강의였는데요. 오늘 세 번째 강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니체 철학과 거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세 번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강의인데요. 강의 전체의 주제는 우리는 지금 거시사의 세계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5번에 걸쳐서 하려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첫 번째 거시사란 무엇인가? 두 번째 거시사적 관점의 혁명성, 뭐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그래도 끊임없이 이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등장했던 역사와 그 의미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요약을 하면서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거시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지난번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네 가지로 간단히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거시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 과거를 살펴서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상상한다라는 말로 축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시사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우주의 생성, 뭐 별과 천체와 태양계와 생명과 온갖 사물들, 문화와 문명이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의 전체로서의 과제를 이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그런 학제입니다. 새로운 학제죠. 과거를 살펴서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상상한다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 자신인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이 거시사가 하고 있다. 빅 히스토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두 번째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로 우주사를 전체로서 파악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따로따로 동떨어진 그런 의미로 우주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로 나까지 포함해서 전체로서 파악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한마디로 그냥 거시사적인 관점은 바로 진화적인 혹은 진화론적인 관점이다.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같은 의미 맥락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의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나 자신인 우주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야. 우주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시사 자체의 관점, 그 관점이 바로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시사적 관점은 바로 진화적인 관점이다. 진화적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시사 자체가 진화론에서 시작한 진화적인 관점 혹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형성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거시사란 무엇인가를 강의했던 지난 두 번에 걸친 강의의 핵심적인 요약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시사적 관점의 기원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물학적인 영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발표되었을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학제의 전 분야에 바로 이 진화론적인 관점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적용이 시작됐던 것은 사회학적인 그런 학제에서 그 진화론에 대한 관점을 수용을 해서 사회학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각 분야의 학제들이 굉장히 총동원돼서 진화론적인 관점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분야의 기원을 찾는 모델로 이 진화론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한 그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은 엄청나게 활발하게 유럽에서는 이 각 분야의 이 진화론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 칼 마르크스의 사상까지도, 칼 마르크스도 굉장히 이 다윈의 진화론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찰스 다윈에게 편지를 씁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두 번째를 지금 출판하기 직전에 있는데, 이 두 번째 것을 바로 당시 찰스 다윈에게 헌정하겠다라는 편지를 씁니다. 다윈이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예, 요 네모칸에 두 번째 종의 기원 1959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 그렇군요. 예, 1859년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좀 보시고서 지적해 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질문은 예. 니체와 다윈 어떻게 뭐 동시대 그렇게 같이 살았나요? 서로 교류도 하고? 교류는 안 했습니다. 교류는 전혀 안 했고, 왜냐하면 니체는 그때 청년이었거든. 그리고 1859년이면은 1869년에 니체가 그 바젤 대학의 교수로 들어갑니다. 24살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59년이면은 그 10년 전이니까 14살 때였죠. 근데도 그 니체는 거기에 깊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책을 1872년에 책을 내는데, 그 이전에 물론 69년부터 뭐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죠. 그리고 논문을 많이 쓴 것이 유고를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미 이 기원을 찾는 논문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논문도 바로 유럽의 사상적인 기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비극의 탄생이었어요. 바로 그 아주 좋은 질문에서 얘기한 얘기인데, 그런 시대에 그 니체 자신은 이 다윈의 진화론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고, 그 당대의 그 위대한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다윈의 사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니체가 다른 철학자들과 교류를 할 때, 혹은 그 사상가들과 교류를 할 때 그가 다윈을 읽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됐어요. 그럴 정도로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찾는, 기원을 찾는 철학자 니체, 바로 다윈으로부터 받은 그런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성서에 보면은 다윗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다윗과 나단이 어느 날 그 다윗을 찾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만한 굉장히 양이 많은데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근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거 잡기는 굉장히 아까워서 그 이웃에 사는 양 몇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걸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그쪽 분야는 떠난 지 오래됐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의 이 찌른 말을 얘기할 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 그런 못된 놈, 내 분명히 그를 찾아가지고 쳐 죽이겠다. 그 대노를 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벌떡 일어나서 그게 바로 당신이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찌른 말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딱 찔러본다. 그런 뜻이네요. 찔러보는 게 아니라 팍 찔러는, 핵심을 딱 찌른다는 거예요. 스티브 오르트라고, 독일어로는 스티브 오르트라고 하는데, 금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금원이라는 말로도 얘기하죠. 금원 있죠? 찌른 말이라는 거예요. 스티브 오르트.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다 이게. 빅 히스토리, 즉 거시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찌른 말이 뭐냐?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야. 우주, 뭐 그렇게 우주가 그렇게 굉장히 신기하네 하는 남의 얘기처럼 받아들이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로구나 라고 깨닫는 것, 혹은 찌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스티브 오트라고 하는 것이죠. 빅 히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내 얘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니체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체가 이야기하는 모든 얘기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바로 그것을 읽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곧 우리들의 얘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주제인데,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이거야. 니체 얘기 가운데, 특히 자라투스트라의 서곡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한다.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려면,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니체 철학의 대주제예요. 더러운 강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 철학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러운 강물로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개별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존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순들, 결국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한계 상황.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바다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개별자의 모순과 모든 더러움을 넘어서서 전체로서의 우주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초인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더러운 강물이라는 게 이제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나쁜 짓도 포함해서. 하고 예. 음흉한 생각도 나오고 막 사기도 치고 이런 걸 뜻하는 이게 거예요. 삶이라는 거지. 예. 인간의 삶 자체는 더러운 피할 수 강물처럼 없는, 모든 그렇죠. 것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죠. 예. 예. 오염돼 있고. 음. 근데 저는 요즘 그 바다로 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강물들이, 온갖 강물들이 다 흘러서 바다로 가면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된다 이거야. 이 뜻이 오묘하네요. 예? 더러운 강물이 되지 않게 해서 깨끗한 물로 바꿔라 이게 아니라 예. 결국 더러운 강물은 어쩔 수 없는데 더 큰 바다가 될 때만이 그러네. 현실적으로 더러움에 머물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예. 상당히 현실적인 답을 주는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게 바로 그 니체의 찌른 말이에요. 이게 핵심을 딱 찔러준다 이거야. 근데 이 니체의 사상 자체가, 그 사상 자체가 인간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찌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철학은 인류를 향해서 최대의 복음서라 이거야. 그래서 다섯 번째의 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철학적으로 이 말을 갖다가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개별자는 어떻게 전체 존재가 되느냐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어떻게 우주와 하나가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니체 철학의 핵심이에요. 같죠? 그러니까 거시사하고 같네요. 예. 예,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음. 그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음. 어떻게 니체 철학이 거시사의 철학적인 의미, 형이상학적인 의미와 만나느냐 하는 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니체 철학을 조명하자면, 니체는 자기 자신의 이 철학적인 방법 혹은 그 관점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관점주의라고 얘기해. 모든 존재, 모든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혹은 천체나 하는 것은 자체의 자기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기중심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점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점주의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그게. 개구리가 보는 어떤 사물도 그렇죠. 따로 있고 뱀이 보는 사물도 자기가 따로 살려고 있어서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네. 자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점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자기를 보존하고 살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개체의. 그리고 전체 자연 자체가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자체 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자연 자체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냐? 힘을 향하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힘의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인 생명의 관점에서 개별적인 나의 의지가 힘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그건 사실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우주 자체,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힘이라 이거예요. 힘을 향해서. 생명을 한편으로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나의 관점에 국한된 거다라는 그렇죠. 거를 그래서 나의 의지가 일깨워주기도 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의지는 전체적으로 자연의 의지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이미. 사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나의 의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살려고 하는 의지거든요. 생명의 의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올라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올라타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지, 우주의 의지, 그런 살려는 의지 혹은 존재하려는 의지. 그게 바로 힘의 의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발휘시키지 않았기 나중에는 그 힘의 의지라고 하는 책 자체를 이 니체 자신은 포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 나오지 않았고 또 그 책을 근데 니체 이름으로 펼쳐냈던 것은 바로 그 누이 동생이었어요. 니체의 사후. 그런데 거기에는 니체의 누이 동생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극우적인 생각, 나치즘 이런 생각들이 많이 투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니체학계에서는 이걸 갖다가 무효화시켜요. 이건 니체 자신의 책이 아니다. 약간 오염시켜버렸네요. 그럼. 오염시켰어요. 이야. 그래서 초창기 그 니체 사후에 1900년도 초기에는 니체의 전집들이 여러 버전들이 나오는데 초기의 전집들 특히 그 엘리자베트가 니체의 여동생이 입김이 들어간 엘리자베트가 편집했던 바로 이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책은 무효화시키고 그 의미를 갖다가 다시 이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그 상식적인 내용을 갖다가 일단은 여러 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니체의 핵심 가운데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뽑은 주제들입니다. 여태까지 뭐 초인 사상이라든가 니체에 대해서 핵심 사상을 초인 사상이나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니체 사상 전체를 갖다 조망을 해보니까 니체가 초기에 이 개발해서 발표했던 내용 그 언어 가운데 위대한 해방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위대한 해방. 그게 유럽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 해방의 사상은 바로 디오니소스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자연 자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사상이에요. 자연 자체에 내가 편입하는 거야. 그게 도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별자가 전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위대한 해방이다. 이렇게 니체가 그런 거예요. 얘기했다는 이 사실 핵심은. 자체를 딴 사람들은 얘기한 적이 없고 지금 강인우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그렇죠. 건가요? 제가 이걸 이제 마지막 사상에서 이 니체가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이라든가 혹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사상을 갖다가 초인 사상이라든가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초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고 사실은 그 초인 사상이라고 표현되는 내용을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떻게 하면 개별자가 전체 존재가 되느냐 하는 그런 주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젊은 시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1880 죽기 전이라기보다 의식이 이제 정상적인 의식을 잃어버리기 직전 1889년도 1월 3일 날 잃어버렸는데 그 이전에 1888년도 이때 마지막 썼던 글 가운데 이야기가 바로 이 개별자와 전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기에서도 이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대한 바다를 향할 수 있느냐. 그 개인이 인간이 바로 그 더러운 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 전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러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비유 하나의 그 은유 그것이 바로 이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서론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이 더러운 강이 바로 이 바다로 나간다고 하는 것 바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개별자가 전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개별자의 실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놓여 있고 죽음과 삶의 투쟁 속에서 온갖 모순덩어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바다가 되는 것이다.
이 오늘날 거시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우주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우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잘 모르지만 마치 해겔이 그 뭐 위대한 정신 그거하고 이 전체 존재라는 것하고도 약간의 그 니체 뉘앙스가 비슷한지 자신도 모르겠네요. 네. 이 진화적 관점을, 그러니까 진화론이 형성되었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 저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해겔과는 조금 다른 각도가 있어요. 근데 같은 그 흐름도 있어요, 거기서. 음. 전체를 반다고 의미에서. 아주 좋은 그 의식이에요. 아주 그런 정도의 그 평가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인간은 전체에 이 위대한 해방에 대한 이야기, 니체는 위대한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많이 써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반면에 다른 그 사상을 비판할 때 아주 왜소하다. 인간이 왜소한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소한 인간, 이 난쟁이 같은 인간들라고 이야기하면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여러 군데서 왜소한 인간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전체에 속하며 전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전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깨달음, 이러한 자각,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해방이며 세계의 구원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888년도에 썼던 우상의 황혼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 위대한 거시사도 이게 크다는 뜻 아닙니까? 예, 예, 위대한도 거시사는, 이것도 크다는 뜻이고, 예, 예, 불교에서의 또 큰 깨달음 뭐 이런 그런 거하고 거죠. 비슷하게 같은 맥락을 느껴지네요. 가지고 있어요. 예. 불교도 또 얘기를 하셨는데, 니체는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평가할 때 오히려 불교를 가지고서 기독교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평가할 때 음. 불교와 비교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이것도 1888년도에 쓴 책이에요. 그 책에서 보면은 바로 이 불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상과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 동학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 동학은 사실상 동학의 바탕이 되는 사상은 동학 자체가 아니에요. 동학의 뿌리는 사실 조선의 유교였어요. 그리고 조선 유교의 핵심은 주역 사상이었어요. 동학의 사상은 사실상 그 내용은 바로 주역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동학 사상의 그 주역 사상이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사실상 동학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조선 유교에서 도달하지 못한 그 차원을 새롭게 여는데, 그것이 바로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의 이 향아설위라고 하는 그 사상입니다. 이 향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동안 제사를 지낼 때 하늘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벽에다가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그런 그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895년이면 이미 니체가 이 정신을 잃고 이 정신병원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 5년 뒤였죠. 89년도에 이 니체가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5년 뒤에 이 동학의 이 최시영 해월 선생은 갑자기 이제부터 제사는 우리들 자신에게 제사상을 돌려라. 벽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제사상을 쌓는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이거야. 나를 향해서 제사상을 차린다 이거야. 그게 향아설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반발도 왜 그런지, 심했겠는데요. 예? 왜냐면 그동안 조상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나 그렇죠. 자신을 해라 그러면 반발도 있었겠어요. 상당히. 그게 바로 깨달음인데, 내 안에 다 조상님이 있고 내가 음, 하늘이다 이거야. 우리들 자신이 하늘이라 이거야. 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음, 그래서 향하설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거기서 동학 사상의 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의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음, 유교 사상의 정점이라 이거야. 그동안에는 갖다가 이제 어디에 있는 조상, 귀신을 갖다 섬기는 그런 의미였는데, 조상을 섬긴다든가 하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늘이 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야. 네, 자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 자주성에서 거의 뭐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상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동양적인 혹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적인 사상의 어떤 정점이랄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양적인 표현, 뭐 이렇게. 니체가 젊은 날에 쓴 글 가운데 모든 위대한 사상은 정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 동학의 정점이라는 거야, 이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동학의 정점이고 유교 사상 자체의 정점이고 동북아시아의 정점이고 같은 정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이러한 의식이 바로 동학 사상을 가장 고양시킨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바로 거시사와 만나는 것이고 거시사의 철학이 뭡니까? 우주가 곧 우리들 자신의 우주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학과 니체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향하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해 제사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고 사람 자신이 하늘이라고 하는 의식 사건이라 이거야. 인내천. 예. 그런데 위대한 해방이라고 하는 니체의 사상은 또 개별자의 의식을 깨고 전체 존재자 의식을 갖는 사건이라. 비슷하네요. 예, 같은 같은 생각이네요. 거 진짜. 동일한 그런 만남을 여기서 정점에서 만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니체의 사상이 거시사의 사상과 만나고 이 동학과도 만나고 그런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간 또 다른 의미는 니체가 일으켰던 혁명이라고 하는 건 니체 사상이 일으켰던 혁명은 니체로부터 기원한 니체는 진화 사상으로부터 그 기원에 관한 연구 방법을 갖다가 얻었다고 한다면은 그가 이 펼쳐놓았던 여러 가지 니체로부터 기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철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문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또 예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예술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학의 기원이야.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 문장론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니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실존 철학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철학이 니체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철학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죠. 전 문예 사조 사상 언어에 의식. 대한 예. 기원을 얘기하고 예술에 대한 기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비극과 음악극과 음악 자체에 대한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와, 이거는 정말 너무나 깊이 있고 보물이에요. 이 니체의 사상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보물을. 요번에 한강이 노벨상을 탔지 않았습니까? 네. 한강의 배경이 되는 철학이 바로 그 바탕이 바로 니체의 사상이에요. 그래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니체의 사상이야.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고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강의 책들을 보면은 모든 새소리라든가 물소리, 별들을 보고 또 소리를 듣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원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거기 관점 얘기 많이 나와요. 예. 1인칭 관점, 뭐, 그렇죠. 바로 그 관점을 관점이 많이 바꿔가면서 네. 주관적 관점을 바꾸거든요. 그것이 아까 바로 관점 자기 얘기인 얘기하셨는데. 것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니체의 사상이에요. 또 하나는 김민기 씨. 김민기의 노래라든가 그의 생애 전체 그 음악으로부터 시작하고 시로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음악극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키웠던 그런 그 키워드 그 사상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니체 사상이었습니다. 김민기의 아침 이슬 그 태양을 보면서 이야기한 깨닫고 그런 것들 니체가 바로 자라투스트나 이렇게 말했다의 첫 번째 서사는 바로 태양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침 이슬의 영롱함에서 막 그 아름다운 것을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는 그런 그리고 또 태양은 묘지 위에 불탄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다 니체의 의식이고 니체적인 용어예요. 이게 니체의 사상이 바로 위대한 변형을 일으킨 하나의 예들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바로 그런 니체의 위대한 사상들을 종합해서 얘기해 보자면 인간이 죽음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길은 사람은 누구든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 자신이 우주 자체와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 니체의 말이에요. 그냥.
그것도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미키오 가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미치오 가쿠. 천체 물리학과 아, 입장 그 일본계, 예, 예. 일본계 과학자, 예. 지리대학 물리학자. 거기서 예, 명예교수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 예, 예, 압니다. 유튜브에 미치오 가쿠라고 하는 사람을 딱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예.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니체의 철학과 거시사의 철학이 전혀 동일한 같은 최종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미있어요? 네, 지금 또 저 니체 하면은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니체가 그 불교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또 불교 공부하면서 많이 접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체나 이런 철학을 잘 읽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너무 쉽게 중요한 부분만 딱 집어주신 것만 이렇게 이해를 해서 내가 너무 게을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해주시니까. 근데 그러면 큰 이렇게 쉽게 수혜가 안다고 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런 그 안목을 가지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으면 좀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자라투스트라가 고향을 떠나서 자기 호수도 떠나고 고향을 떠나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 전체가. 근데 옛날에 학생 때 그런 거 읽으려고 했지만 좀 읽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이게 뭐 도대체가 하면서 그냥 그만두게 되는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면은 이제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오늘 그 강인호 선생님 하신 말씀 뭐 그냥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인가 보다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책들과 다양한 거를 읽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제 전집을 다 읽었으니까. 전체적인 네. 맥락으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약간 쉽게 들리는데 결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아무 데서나 나오는 얘기가 니체와 아니다. 동학을 연결하는 네. 것도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예, 그 점을 다시 맞아요. 한번 네.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잘 네.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철학 얘기 하시나 보다 뭐 이러고 말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점. 예. 네, 그리고 동서양의 그 철학이 결국에 알고 보면은 동양 철학의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더 깊은 뿌리가 신기하게도. 있죠, 동양 철학에.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번째 내용은 거시사적 동양학 방법론. 이거는 정말 여태까지 동양학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근처는 못 간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근원적인 어떤 그 거리감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나 이제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요. 이거에 대해. 왜냐면 동양학 그러면 과학, 서양의 뭐 이런 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저희가 그냥 뭐 도덕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게 근데 그게 바로 이 거시사, 빅 히스토리적인 관점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의 요지입니다. 흥미진진하다. 이거 진짜. 네, 그럼 다음 내용도 우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인호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